안녕하세요. 자, 어제 융단 폭격을 그렇게 맞았는데, 테슬라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과상에 그쳤다는 부분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특히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저만의 생각. 그리고 어제 차트상 428달러를 이제 3번 정도 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도 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바둑을 떴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이돌 연습생 수준으로,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면은 이제 기원을 가서 사범님한테 바둑을 배우는, 그리고 방학 때도 다른 아이들 놀 때 저는 이제 사범님을 만나러 그 사범님 집에 갔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붙었던 저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세계의 대결로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어떤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됐던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었잖아요. 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바둑판이 10 곱하기 19, 그러니까 361개의 이제 착점이 있습니다. 이제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키보드를 이제 알파고에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패턴화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이세돌 구단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4승 1패였기 때문에 이제 꺾었다고 할 수 있죠. 자,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사업이 이제 알파고와 같은 그런 패턴화된 361개의 착점이 있는 그런 정형화된 틀 세계라고 한다면 테슬라를 충분히 이제 위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뭐 알파 마요였나요? 이게 나오면 정말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이 크게 타격을 받는 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알파고의 그 바둑 팔 있죠. 그 361개의 착지점이 내일 갑자기 461개가 되고, 그 다음날 15개가 되고, 그 다음 날 1050개가 되는, 예를 들면은, 자, 그런 세상이 AGI의 현실 세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테슬라와 같은 이제 실주행 데이터,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저는 이것이 아무리 어떤 소프트웨어 상에서의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그 칩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도저히 이제 통제 불가한, 이것을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99.9999%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잖아요. 저는 99.9999999%이 정도의 완성도가 되어야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근데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그 자율주행 칩이 과연 99.999999999%의 어떤 완성도를 가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B2B 계약을 저도 많이 이제 진행을 해봤었는데, 아마 계약상에서 상당히 큰 마찰이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벤츠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계약상에서 그럼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엔비디아가 칩을 공급을 하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벤츠 측에서는 야, 너희들이 칩을 이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사고 났지 않냐.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연쇄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였다고 한다면은 벤츠 입장에서 반드시 엔비디아한테 책임을 묻겠죠. 엔비디아 측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한테 내가 이미 다 팔았잖아. 팔고 난 뒤에 왜 문제 생겨가지고 이걸 또 우리한테 또 걸고 넘어지고 그래. 자, 이런 쪽에 어떤, 물론 계약서상의 어떤 합의점을 이뤄가지고 계약서 조항에 넣겠죠. 근데 이것이 B2B 계약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상용화 되는 데 있어서는 일론 머스크가 물론 5년, 6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보다 더 험난한 길을 가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젠슨 황이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연쇄다발적으로 하루에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자율주행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신중의 신중 모드를 가져가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자율주행 사업을 여러 경쟁자가 되어가지고 함께 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은 매우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쪽의 스탠스는 뭐 주가를 방어한다든지 주가를 뭐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막상 뒤에 갔었을 때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 주가가 물론 하락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끝이 났습니다. 이 부분도 뭐 이제 중국의 칩에 대해서 수출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로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사업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부분. 그것이 정말 경쟁력이 있다고 했다면은 저는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꽤 크게 올라갔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도 이 AGI 세계에서의 이 자율주행 사업이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시장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테슬라 주가가 어제 좀 빠졌지만은 테슬라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된 것이 아닌가. 엔비디아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젠슨 왕이 이제 무게감을 두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아마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사업도 이제 구글의 웨이모 사업처럼 엔비디아 주가의 프리미엄에는 전혀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구글의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길 한가운데에 거의 모든 차가 다 섰는데 주가는 그날 당일 오히려 올라갔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엔비디아 역시도 이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칩이 공급이 되고 안 되고 잘못되고 잘 되고 이것이 엔비디아 주가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엔비디아가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사업이 미치는 전체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미미할 수 있고 엔비디아 사업에 차지하는 전체 비중이 아마 소수점이거나 1%, 2%대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테슬라 주가가 그로 인해서 좀 빠졌다. 그런데 뭐 그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시총 1위 기업이 테슬라의 FSD 사업을 이제 위협하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5%대에서 4%대로 또 말아올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3탕 재탕으로 해가지고 이미 인도랑 발표가 나왔는데 유럽에서 어디였나요? 영국 그리고 또 어느 국가에서 독일이었죠. 반토막이 났고 뭐 영국은 27%의 이제 감소가 있었다. 12월 달에. 그러니까 그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현대 쪽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뭐 30kg, 50kg짜리, 들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또, 개발이 되었다. 자, 그 이야기 역시도, 충분히 뭐, 테슬라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악재도,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2, 3년 안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 사업, 그 다음에 FSD 사업, 그리고 옵티머스 사업, 로보택시 사업까지 테슬라에 관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 대해서 악재들이 한순간에 어제 다 쏟아졌었던 그런 날이었고 역시 에너지 사업은 난공불락이었다. 저는 어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었다. 에너지 사업은 그 어떤 기업들도 특별하게 좀 건들지를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에너지 사업은 2026년도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성장 모멘텀을 저는 어제 다시 한번, 이게 에너지 사업은, 불협화음이 그렇게 없이, 뭐, 도전도 그렇게 받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또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뭐 4%대 주가 하락은 뭐 늘 있는 건 아니지만 꽤, 한 번씩 있어 오는 그런 이벤트이고, 어제 같은 그런 악재들이 막 쏟아진 상황에서도 4%대 마감했다는 것은 테슬라 주가가 이제는 좀, 변동성이 생각만큼 그렇게 이제는 크지 않을, 그런 단계에 이제 오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428달러를 어제 3번을 터치했더라고요. 그런데 428달러는 제가 아는 바로는, 주가의 어떤 지지라든지, 저항 라인이라는 것이 없었던 가격대였습니다. 밑에 424달러, 425달러가 어마어마한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의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되어 왔었는데, 보통 이제 그 위에서 이제 425를 보통 이제 터치를 하고 약간 깼다가 올리고 다시 반등했다가 뭐 쌍바닥이라고 하죠. 425달러, 424달러 다시 찍고 이제 올라가는 보통 그런 흐름이 보였을 때, 이거 계속 이제 잽을 맞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 번 더 오면은 진짜 무너지는데 그런 우려가 드는데
428달러, 그러니까 425달러, 424달러 그 위에서 세 번 연속으로 이제 지지를 하면서 올렸다는 것. 저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424달러를 다시 도전하러 내려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어제 428달러를 그렇게 세 번이나 터치를 하고 그 아래로 내려와서 425달러를 한 번도 찍지 않고 그래도 올렸다. 분봉 기준으로. 그것은 저는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어떤 뭐 매수 심리라든지 지금 별다른 호재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실적까지 지금 이제 한 15거래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고서는 계속 좀 불안 심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제 428달러를 좀 강하게 지지를 했다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손실을 감안하고 그 위에서부터 계속 모아가는, 왜냐하면 그러다가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모아가는 수량을 더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 손실은 있겠지만, 그리고 뭐 보유 수량을 한 주, 두 주 덜 모으게 되는 그런 주가에 매수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부터 모아가는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439달러에 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더 아래에서 매수하면 좋았을 건데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주가 위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5년 넘는 투자 기간 동안에 확인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430달러대, 420달러대를 다시 한번 도전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여지없이 아주 좋은 초특가 할인 행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올 연말 되면은 너무나 그리워하는 420달러대, 430달러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주 모았는데 어제 영상이었네요. 분할 매수 계속 해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오늘도 한 주, 두 주 편안한 마음으로 모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420달러 때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420달러 초반이라든지, 그러면 아마 420달러 때도 무너지면은, 그러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두 주 정도 기회가 되면은 더 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부터는 단기 손실을 항상 저는 감안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모아가기에 좋은 매력적인 구간이 된다. 당연히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찰과상에 불과했다. 테슬라는 저는 생각보다 이제는 펀더멘털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428달러를 지지나 저항이 없는 자리에서 425달러 오기도 전에 위에서 세 번이나 둘기에 맞았는데 그것을 말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보다 더 떨어지더라도 분할로 모아가기에 좋다. 힘이 있다. 그 위에서 계속 놓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